한국의 무기들은 다 중국의 스파이를 보내 빼낸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은 가난해서 자신들을 지킬 무기를 해외로 팔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은 그런 한국을 불쌍히 여겨 속국에서 벗어났어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잠시만요. 뭔가 크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거랑 너무 달라요. 여기 한 중국인 대학생이 중국의 특수부대가 한국에 상륙한다면 단 하루 만에 한국 영토는 중국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의 단 한마디 질문은 중국인 유학생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급히 발표를 종료해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최고의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포롤이라고 합니다. 첨단무기학과에 입학해 이제 막 3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학 강의를 주로 들으며 한국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국방 능력과 무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평소 첨단무기학을 전공해 오던 저에게 한국이 저 정도로 국방 실제 전투 능력이 강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영감을 주는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영감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사실 처음에는 땅의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은 중국이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능력에서 1위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미 한국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무기 생산력과 AI 국방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오직 중국인 유학생 친구만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정하기 일쑤였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그 중국인 유학생 친구에게 현재 중국의 국방 전투력은 사실상 병력의 숫자만 많을 뿐 한국과 비교해서는 단 하나도 우위에 있는 점이 없다는 공식 데이터를 알려줬지만 그는 오히려 저와 친구들이 한국 국방부의 돈을 받아 중국을 폄하하는 사람이라며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얼마 후 그 중국인 유학생 친구는 공식적인 강의 발표 시간에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날의 강의 시간은 각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현재 뛰어난 국방 무기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 무기체계 탱크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 수출 무기인 탱크의 장점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앉아만 있던 그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저희의 발표를 무시하며 강의실 앞으로 나와 이상한 주장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나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 전투력은 중국 특수부대가 상륙하는 순간 단 1시간 만에 끝장나는 전력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국의 특수부대는 특수훈련과 고밀도 무기를 장착한 인원들이기에 한국의 탱크 공격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죠. 심지어 한국의 군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체 스텔스 전투복도 거의 모든 병력들이 이미 보급을 받아 착용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대에는 이러한 스텔스 전투복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국방부의 돈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앞서 발표를 진행한 한국의 탱크들도 전부 중국의 대형 탱크 도면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군사무기 아닌가요? 이건 중국인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인데 아직 외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군사학을 중심으로 전공하는 영국의 대표 사관학교인데 이런 수준이라니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병력의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일 뿐 아니라 그 군사무기 체계에서도 한국은 물론 영국마저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특수부대원들은 그 막중한 임무의 월급마저 고위급 간부와 비슷한 정도이니 잘 먹고 자라서 키와 체격도 무시무시할 정도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 군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월급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 사실상 군대의 일선에 있는 무방비 병력에 불과한 인생이며 가난한 탓인지 고기마저 제대로 먹지 못해 중국의 특수부대원들 옆에 서면 난쟁이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군인들은 중국의 특수부대원을 마주한다면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비공식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전면전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군인들을 그대로 무찔러 버리는 비전투력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쯤에서 몇몇 학생들은 그럼 왜 중국이 진작에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건 매우 간단한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자연스럽게 중국은 한국이 알아서 성장하길 기다린 것입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국가를 버리면 되지만 한국이 만에 하나라도 국가적 선진국의 성장을 보인다면 그 모든 공은 중국 정부의 것이 되니 굳이 침략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중국의 총병력이 한국으로 진격하기만 한다면 북한까지 중국의 땅이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 전쟁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곳의 교수님과 학생들은 한국의 국방력만 찬양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력을 논하기 전에 중국이 영국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위대한 중국인인 제가 직접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중국과 전투를 할 수 있는 경제체계마저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탱크의 포탄과 총기의 총알마저 구매하지 못해서 종이를 접어서 가짜 포탄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연스럽게 한국은 중국과의 모든 전면전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TV 매체나 유튜브에서는 한국 정부가 빚을 내서 중국 정부에게 빌린 돈으로 포탄과 총알을 사서 마치 뛰어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전부 가짜에 불과하죠. 즉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군사력에 대해서 전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과 한국의 전면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굳이 한국처럼 1차원적인 원시적 형태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직접 개발한 스텔스 드론 100대만 한국으로 보내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레이더 감지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 국방부는 앉은 자리에서 한국에게 패배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에서 군인 생활을 했던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니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는 완벽한 사실일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한개 특수부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저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학교의 기존 재학생이 아닌 강일 유학이라는 이유로 강의 신청을 했던 그 중국인 친구는 뜬금없이 저와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식력이 전부 거짓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해나갔고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특수부대 단 한 개에 전부 무너지는 무력한 나라라는 발언까지 일삼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뿌듯하고 당당한지 발표를 진행하던 저와 교수님의 허락도 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했지만 끝까지 손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직접 나서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 중국인 유학생이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목적을 보였다는 사실이며 그가 말했던 대부분의 정보들이 정말 아무런 근거나 데이터 자료가 없는 무논리의 주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인데요.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각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중국인 학생의 주장에는 단 하나의 정보 데이터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중국인 유학생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바로 옆에서 일목요연한 역관광 질문들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저의 첫 번째 질문에 중국인 유학생은 당황하며 저에게 혹시 한국인이냐는 패닉이 온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현재 중국에는 실제 전투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나요? 중국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도 중국의 특수부대는 22년도 전부 해체되었으며 해체 이유 또한 예산 부족 즉 가난함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병력들은 지금 병장 계급이 되는 순간 200만 원에 육박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건 중국 대기업 인원들의 월급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 아닌가요? 당신이 지금 20분 동안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또한 국방의 민감함을 고려해 실제 비공식적인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공식 국방력은 최근 급추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중국 국방 병력들의 배고픔이죠. 즉 지금의 중국은 매우 가난한 국가라는 사실이며 대부분의 군 병력 또한 단순한 배고픔마저 채우지 못하는 전투력 없는 그 자체의 잉여 병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은 국방 능력을 논하기 전에 국가 자체의 가난함 때문에 군 병력 자체의 소멸 과정마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의 특수부대가 존재해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최근 한국은 유럽을 포함한 12개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 수출 4배를 뛰어넘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유럽권의 나라들은 한국과 중국의 탱크를 비교했을 때 중국산 탱크는 너무 낡고 부식된 것은 물론 불량률이 50%로 너무 높아 군사 무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는 중국의 군사 무기 수출을 급격히 하락시킨 중요 요인이었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자체가 거대한 사기꾼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고 있는 최신 탱크도 한국의 군사 무기 기업들의 특수 브로커를 보내 도면이나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 전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들은 국방의 산 대부분을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카피하는 것에 전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자체적인 국방 기술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신들이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독자 군사무기 기술력이 없으면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폐 국가의 예시가 아닐까요? 그리고 중국 특수부대원들이 너무 부유해서 체격도 크고 키도 크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24년도 중국 병력의 평균 신장은 160인데 한국 국방 병력의 평균 신장 174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군사급식을 살펴보면 감자와 고구마가 전부인 전분식품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중국보다 약하다고 평가한 한국의 군사급식은 어떨까요? 그들은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꼭 2가지 이상의 고기 반찬이 포함되어 있고 하루에 3번 모든 병력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식단은 하루에 1번 나오는 게 전부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당신들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가난한 국방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인 유학생이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들은 그저 소설 속의 이야기와 다름없는 단 하나의 증거가 없는 말뿐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더욱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최근 급상승한 한국의 군사 투자력입니다. 한국은 유럽권을 포함한 18개국에서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국방 투자를 받고 있고 이는 단 2개국만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최신식 군사무기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고밀도 기술력이 높은지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실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전차와 경전투기 천무로켓 체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요 유럽권의 나라들도 한국과 막대한 대량의 군사무기 체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지역만 동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을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군사무기 기술력은 전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하지만 중국은 현재 그 어떤 나라에도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군사 무기력과 국방력을 가졌다면 더욱 많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미 영국과 주요 군사 중심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군사력 나라를 한국으로 지정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사 무기 수출 품목들에서 대량의 불량률이 나타났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얼마 전 태국에게 디젤 잠수함을 수출하려고 했지만 40%가 넘는 불량률에 의해 모든 계약이 파기된 기록마저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웃지 못할 사실로는 원래는 독일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으나 유럽연합의 조치로 중국 잠수함에 독일 엔진이 탑재되지 못하니 태국 정부는 더더욱 해당 계약을 거절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소형 탱크를 판매했었던 기록인데요. 이때 중국은 아르헨티나에게 저렴한 가격을 받고 탱크를 판매했었으나 판매된 탱크 중 약 70%가 넘는 탱크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은 매우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게 되며 중국 군사력의 몰락을 알리는 시초가 되었죠. 이미 중국의 군사무기가 수준이 낮다는 이유와
국가 그 자체만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그저 깎아내리며 중국을 올려치기 할 시간에 현재 당신의 국적인 중국이 어떠한 상태인지 객관적인 인지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어야만 할 것 같네요. 저는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과 중국의 군사무기력 차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나갔고, 그래서 그런지 제 말의 중간쯤부터 중국인 유학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인 유학생은 저처럼 한국의 군사무기 체계나 수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고, 우물 안개구리처럼 자신의 알량한 가짜 지식을 드러내며 일종의 선동작전을 진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한 결과들이 모두 어머니와 같은 부모의 나라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기괴하고도 뿌듯한 표정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난 이유 때문인지 그 중국인 학생은 뜬금없이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력은 모두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 무기적 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애당초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은 그저 그런 군사 후진국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중국인 학생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에 민감해져 있던 강의실이었는데 이러한 황당한 발언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자 강의실에 외국인 학생들은 직접적인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인 학생들은 마이크마저 없는 상태에서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대니 저는 중국인 학생의 입을 당장이라도 막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잠깐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역전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 무기 수준들은 전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에요.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 전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군사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나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숨겨진 중국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국방부는 알게 모르게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에게 군사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건 그저 중국의 위대한 따뜻함에서 시작된 배려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숨겨진 이면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 순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무기 수출력은 전부 중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중국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을 해야 한다면 중국에게 아무런 군사무기 보답을 하지 않는 한국을 욕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부모 같은 중국을 이제 와서 모른 척하다니.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당장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더라도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결과입니다. 한국 군사병력의 85%는 실제 총을 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 병력은 100%에 도달하는 실제 사격 경험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력도 저희 중국 국방부가 한국이 무기를 잘 수출할 수 있게 로비를 했던 이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외국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즉, 지금 중국은 한국을 그저 꼭두각시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실제 중국의 국방력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중국이 직접 나설 필요 없이 한국 국방부가 알아서 중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이건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하는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셨는데요.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들의 행동이 선을 넘어섰다면서 즉각적으로 강의실에 강제 퇴장 조치를 명령했고, 앞으로 한마디만 더 얻는다면 그 중국인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 측의 공식적인 문제로 삼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제야 입을 다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중국인 학생에게 교수님은 요즘 이런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다며 그 중국인 유학생의 거짓 발언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한국의 전투기 한 대는 중국 전투기 30대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의 국가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모든 것이 예견된 상태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은 24년 최신 국방 순위로 2위에서 3위 사이를 보이는 엄청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위권에 있는 중국은 이미 한국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최근에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느니 그렇기에 한국은 중국에게 보답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기괴한 주장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가요? 역사적인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군사 무기들은 한국이 없으면 무너져 내리는 속국의 상태 아닌가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군사무기 기술력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겠나요? 특히 인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효율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병력들은 그저 머릿수만 많을 뿐 뛰어난 예비군 훈련과 실제 훈련 상황을 많이 겪은 한국의 군사 병력과 실제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최대 장점인 사이버전 능력과 영국보다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지휘, 통제 시스템과 작전의 효율성은 굳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이죠. 이러한 한국의 군사력 요소들은 한국군의 지속적이고도 강인한 대비 태세와 결합되어 정말 엄청난 국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탱크 조종수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외국인의 일화를 모르시나요? 그만큼 현재 한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제 태세 전투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최근 자신들의 부유한 경제적 선진국 장점을 살려 더욱 높은 군사 무기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의 주요 나라들은 중국은 뒷전 오로지 한국만을 군사 5위 국가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당신과 같은 중국인 학생들은 최근 들어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살기 좋다는 것을 호감 사려는 것 같은데 이제 제발 환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그저 개미처럼 인구수가 많다는 것 말고는 단 하나의 장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준 낮은 나라예요. 더군다나 최근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한국이 영국 그 이상의 전투력 중심 나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군사무기 기업에 브로커를 보내 기술력이나 훔쳐오는 중국은 아마 곧 10년 내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도 일본 같은 다다미를 쓰나 봐. 아시아는 다 똑같은가 보지. 이런 추운 날씨에 다다미 같은 바닥에서 웅크리고 자서 키가 작은 거 아닌가? 근데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보다 더 크던데. 여기 영국인이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 영국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을 보고 다다미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티라고 하는데요. 제가 놀라운 초대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영국 명문대답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국제교류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가장 친해진 친구는 일본의 유나와 한국의 소희라는 친구였어요. 저희는 셋이 붙어 다녔는데요. 유나와 소희는 영국을 떠나면서 꼭 자기 나라를 방문해 달라고 했어요. 아시아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두 나라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여행 준비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방문할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많은 조사를 했어요. 일본의 아름다운 사찰과 독특한 전통에 대해 읽었습니다. 일본 음식, 한국 음식, 관광지까지 많은 걸 찾아봤죠. 이국적인 장소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워질지 몰라 가장 따뜻한 옷을 챙기고 일생일대 모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밝은 불빛과 번잡한 도시의 모습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옥스포드라는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겨울이 있는 교토에 도착하니까 여행을 온 게 실감이 났어요. 유나와 그녀의 가족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었어요. 친구네 집은 다다미 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시아만의 문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저녁에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자던 저는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은 다 자고 계셨고,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를 깨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다미 방은 바닥 난방이 잘 되지 않고 주재료인 나무의 보온만을 이용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와서 제가 난방을 더 높게 틀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추위를 느낀 뒤로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친구네 부모님이 춥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춥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유나는 추웠다면 오늘 밤에는 목욕물을 데워야겠다고 했어요. 목욕을 하고 자면 몸이 따뜻한 채로 잠이 들어서 덜 춥다고 하면서요. 저는 난방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만 따뜻한 방법이 있다는 것에 안심했어요. 그런데 목욕물을 본 자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목욕물은 사람이 목욕을 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네 부모님이 목욕물을 먼저 이용하고 그 물에 제가 몸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보충만 하고요. 친구는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가족도 아니고 완전 남인 사람이 들어갔던 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물에는 뭐가 떠다녔어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추위를 택하고 목욕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다다미 방에 국물을 흘리고 만 것이었어요. 친구네 어머님은 정말 기분 나빠하시면서 밥을 먹던 것을 치워두고 다다미를 닦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던 저는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당신이 하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저는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어머니가 그렇게 다급하게 다다미를 닦고 있어도 아버지는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다 닦고 나서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다다미 방은 나무라서 흔적이 쉽게 생겨서 즉시 닦아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커피를 쏟은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뒤로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혹시나 국을 흘릴까봐 그 뒤로는 국에 입도 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남은 시간 지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유나는 집이 불편했냐고 물어봤어요. 말은 친절했지만 조금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본인이 호의를 제공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거절해서 그렇겠죠. 저는 유나의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을 잘 보내려고 했죠. 식당에서도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식 돈가스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나가 좋아하는 맛집으로 갔죠. 일본에서 직접 먹는 돈가스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식당 입구부터 이상했어요. 주방장 모자를 쓴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장이 쉬는 시간이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당 안에 다른 요리사가 있지 않았어요. 오픈 키친인 형태의 식당이었는데 담배를 피던 주방장이 그대로 들어와서 돈가스를 튀기더라고요. 저는 담배가 묻은 돈가스를 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주변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유나는 웃으면서 일본 가게들 중에서는 담배를 실내에서 아직도 피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걔는 웃을 때가 아니었어요. 기침을 하면서 돈가스를 먹고 있었거든요. 아마 영국이었으면 손님 간에 고소장이 오고 갔을 거예요. 실내에서 담배를 핀 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이 진행됐을 거예요. 저는 현지 해산물 요리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 해산물이 걱정되었어요. 유나는 제가 해산물을 먹고 싶다는 것을 알고 유명한 곳으로 데려갔는데요. 저는 이미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표기법을 공부해서 왔어요. 그래서 가게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나한테 이거 후쿠시마산이니까 먹지 말자라고 했더니 유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게 왜 안전해 나도 먹은 적 있어. 그거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 먹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유나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배가 아픈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의사소통도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몇 구절밖에 몰랐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어는 아니지만 전 진짜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표를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 정말 고립된 기분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약간의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본에 왔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행이 이렇게 불편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과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이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까요? 곧 알게 되겠죠.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자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대조적인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은 분주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도 있어서 더욱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일본의 의사소통 장벽에 여전히 흔들리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수령하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차가운 한국의 겨울 공기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추웠어요. 저는 진짜 뼈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을 처음 맛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괜찮아졌습니다. 단순히 바람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히터가 너무 따뜻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일본 다다미 방에서 누워서 자느니 한국 지하철에서 앉아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따뜻해서 졸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제가 내려야 하는 곳인데도 잠이 들었던 거예요. 다행히 서울역이 종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고 제가 잠에서 깨지 못한 걸 본 친절한 한국 사람이 저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점이니까 내려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전 허둥지둥하면서 서울역으로 나왔어요. 역에서 소희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모든 걱정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서울 중심부의 아늑한 아파트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과 함께 저마다의 독특한 맛과 이야기가 담긴 다채로운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서 처음으로 한식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집이 춥지가 않고 눈치를 보면서 국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소희는 미안해하면서 바닥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침대가 소희밖에 없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다다미 방에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가져온 모든 옷을 입고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자면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정말 더울 정도였습니다.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이 정말 개운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방은 영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은 벽난로나 히터를 쓰니까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자려면 피부가 다 갈라질 것 같은 건조함을 맛봐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소희네 집 식구들은 온돌을 켜놓고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온돌이 따뜻해서 그런 거겠죠. 온돌의 따뜻한 온기는 일본의 추운 밤 다다미 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소희 씨의 집의 포근함에 감싸여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소희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놀러 갔어요. 저는 추워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소희는 정말 추울 텐데 라고 하면서 자기 패딩을 꺼내주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죄다 입고 다니는 김밥 패딩이었어요. 입는 순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추워서 그 위에 김밥 패딩을 입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웅장한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축물은 놀라웠고 각 건물에 얽힌 역사도 흥미로웠어요. 이런 훌륭한 건축물이 3,0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에 방문한 시내 비즈니스 지구에 세련된 현대식 건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저는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고궁은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었고 과거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와 저는 한국의 전통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의 목욕 경험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더라고요. 단순한 목욕이 아닌 휴식과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었죠. 탕이 아주 많았고 탕마다 물을 계속 갈고 있었어요.
같이 들어가는데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그리고 일본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갈지도 않은 물에 당연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지 말이죠. 심지어 그걸 손님한테 권유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손님 대접 문화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포용력은 제가 쌓아 올린 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이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듯한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소희 씨는 고풍스러운 찻집 북적이는 시장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요한 공원 등 도시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소개하며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친절했습니다. 길을 알려주거나 현지 음식을 추천해주는 등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형식적이고 내성적인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소희 씨의 가족은 계속해서 훌륭한 호스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파티 등 한국의 전통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텔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날엔 한국의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김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충격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소희 씨와 카페에 갔는데 소희 씨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에 소희 씨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문화적 특성이 한국 경험의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 소희 눈에 띄었던 점은 한국의 우서른에 대한 공경심이었습니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저에게 한국 음악과 영화의 세계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인기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느라 관광을 하러 나가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제작 수준과 아티스트들의 재능에 놀랐습니다. 현대 한국 문화와 그 글로벌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매료시킨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한 미식 경험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부터 한옥집의 전통 음식까지 단맛부터 짠맛 고소한 맛까지 정말 모든 맛들이 다 있었어요. 단맛에만 강세를 보이는 영국이랑은 달랐죠. 어느 날 저녁 소희 씨의 가족은 삼겹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맛의 폭발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술인 소주하고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석쇠의 따스한 열기가 우리의 따뜻한 대화와 어우러져 그날 밤은 제게 가장 좋은 기억 중 소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일본과는 달리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맛있지만 가끔 제 입맛에는 너무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먹은 불닭볶음면이 영국에 있는 지금도 생각나네요.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줬고 저는 한국의 문화 사람들 풍경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떠나기 아쉬웠지만 이 경험이 저를 여러모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지만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원히 간직할 추억 등 그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소희의 옆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나가고 편의점에서 밥을 먹곤 소희가 아니었으면 해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것은 씁쓸했습니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정들었던 장소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그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따뜻하고 정이 넘치며 생동감 넘치는 아시아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서 방금 전까지 경험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추운 밤부터 한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까지 감정과 발견 교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솔직히 기온 자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추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내를 들어가기만 하면 패딩을 입을 필요도 없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님이 추울까봐 미리 배려를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따뜻할 거니까요. 그리고 손님 대접을 해준 한국에게 고마움이 훨씬 더 컸어요. 일본이 서운해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한국에서 따뜻함과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친절함과 포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번화한 서울거리부터 고즈넉한 시골까지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통해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친절이 아무리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먹을 게 없잖아. 다들 먹질 못해서 비만율이 적은 거 아니야.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만 잘 먹고 있는 거지. 그럼 실제로 한국에 가면 수많은 젓가락들 사이에 돼지만 있는 건가? 너네 한국에 가봤어?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직접 갔다 왔는데. 나 이상형을 만났어. 여기 한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요. 아주 늘씬한 독일 연구원이 그 말을 가로막습니다. 도대체 이 독일 여자는 왜 한국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베나입니다. 독일에서 생체학 박사를 취득하고 사람들의 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비만 연구소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무슨 박사나 한 사람이 비만 연구소에 취직하냐고 묻겠지만 독일에서는 비만이 아주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 입사하면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영상에 독일인들이 달려가서 울부짖곤 하는데요. 그리고 독일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뚱뚱하다와 독일인들의 뚱뚱하다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거야? 이 정도로 지금 독일의 비만율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독일의 비만율은 질 좋은 음식을 얻기가 어려운 데에 있어요. 요즘 저희의 연구는 건강하고 간단한 식품과 비만율의 상관관계예요. 최근 세상의 트렌드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연구소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두 나라 다 눈에 띄게 비만율이 서양보다 낮았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고 제 동료인 나다는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좋았어요. 요즘 한국은 정말 독일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아이돌들이 잘 꾸민 모습이나 마른 모습을 보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도시를 거닐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 녹지 공간과 공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고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을 위한 도로가 따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활기찬 도시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녹지 공간인 한강공원을 아침마다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조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젊은 직장인, 여유로운 속도로 조깅하는 노년층, 함께 여유롭게 달리기를 즐기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을 내지 않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광경은 감동적이었고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단합된 커뮤니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고 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강 풍경을 찍다가 저도 모르게 자전거 도로의 중간에 서 있었는데요. 저를 주목해서 보고 있던 조깅클럽 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를 보고 피하세요 하고 제 팔을 잡아 끌어주신 거죠. 저는 처음에는 제 팔을 허락도 없이 당겼다는 사실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조깅클럽에 있었던 한 남자분이 정중한 말투로 팔을 그냥 당긴 건 죄송해요.
자전거가 너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낸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한테 화를 낸 것이니까요. 상황 파악을 한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역시 한강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정말 잘생기고 몸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인들은 어떻게든 근육을 크게만 만들려고 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가끔 있는데 정말 완벽한 몸이었어요. 말랐지만 근육이 탄탄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풍경은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이른 아침의 햇살을 반사해 조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림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은 경치뿐만 아니라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찬 신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깅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깅이 포용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운동선수부터 가볍게 조깅하는 사람까지. 공원은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측면은 서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접근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해 연구해야 했어요. 첫 식사는 한국의 가정식이라는 백반을 제공하는 곳에 갔어요. 정말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인인 찌개가 한 그릇 나와 있었고 쌀밥, 소시지, 구이, 김치, 콩나물, 무침과 같은 반찬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고 포만감을 주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반찬은 사람들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의 매일 이 식당에 왔어요. 식당은 매일 다른 요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독일은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하고 건강한 음식은 샐러드에 불과하거든요. 샐러드를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겠어요? 샐러드를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폭식하는 일의 반복이죠. 하지만 한식은 반찬을 매일 간단하게 바꿔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게끔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한식을 계속 탐험하면서 이 균형이 한식에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매콤한 떡볶이부터 신선한 과일까지 다양한 건강식을 제공했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패스트푸드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곳이었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매일 출퇴근할 때 걷기를 장려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구석에 시설이 잘 갖춰진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체격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묘사한 것처럼 다소 연약해 보이는 일본인의 모습과는 달리 한국인은 강인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보디빌딩이 아니라 활동과 절제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체격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의 건강 비결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 식사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러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밥국, 김치, 야채와 생선을 곁들인 다양한 반찬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소량씩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담백해서 무겁고 기름진 아침 식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신선한 농산물의 풍요로움에 놀랐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판대가 곳곳에 있었고 상인들은 다채로운 현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단의 또 다른 필수품인 해산물도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식재료가 한국 요리의 근간이며 자연의 맛과 영양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식사량 조절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풍미가 풍부하지만 적당량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을 제공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독일과는 달랐어요.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식이 아닌 만족할 때까지 먹도록 장려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거리 자체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은 넓고 깨끗한 인도와 잘 관리된 공원이 있는 걷기 좋은 천국 같은 도시였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출근길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선호하며 일상생활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하이킹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로를 자주 찾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등산은 신체적 활동인 동시에 사회적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 사람들의 습관과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엄격한 식이요법이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건강을 고려한 인프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도시 곳곳에 편리하게 위치한 스테이션은 사람들이 운전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운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야외 피트니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한 풀업바부터 복잡한 운동기구까지 이 시설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 당국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서 강남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뚱뚱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비만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들 조절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헬스클럽과 피트니스 센터를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다들 건강에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증거였죠. 또한 건강관행에서 가족의 역할도 관찰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5째 날은 한식의 깊이와 다양성을 탐험하는 미식 모험으로 채워졌습니다. 한식의 균형 잡힌 식단은 이미 경험했지만 음식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과 현대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한국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한국 전통시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 다양한 종류의 생선과 육류 각종 향신료와 양념 등 식재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요리의 본질, 즉 각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과 영양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은 김치 두부 돼지고기로 만든 매콤한 찌개인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과 약간 새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찌개는 한국 요리의 발효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엿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저는 반찬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고 맛깔스러운 반찬은 거의 모든 한식 식사에 곁들여집니다. 절임 채소부터 양념 고기까지 다양한 반찬은 메인 요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찬은 식사의 다양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유명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삼겹살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감싸는 다양한 잎채소, 마늘, 발효된장 등이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고기와 채소 및 기타 양념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식단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요리 여정 내내 저는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엄격한 식단 규칙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알맞은 양으로 즐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하이킹, 배드민턴, 농구와 같은 활동의 인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킹은 서울 근교산에는 모든 수준에 맞는 다양한 트레일이 있어 어른들이 좋아하는 취미로 자리 잡아 있었어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측면은 운동이 일상생활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피트니스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한국인의 건강에서 식생활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적당한 양을 강조하는 한식의 균형과 다양성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발효는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리의 다양성은 식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건강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광범위한 대중교통망 공원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를 갖춘 서울의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공공운동시설과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이 일상에 통합되면서 모든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한국을 차별화한 것은 문화적 측면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책임감이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원에서 단체 운동을 하는 것부터 공공장소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신을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가족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독일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간 친구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친구는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배고프지 않았냐? 배가 고플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 일본 사람들이 마른 이유는 그냥 안 먹어서야. 양이 진짜 적어. 다들 그만큼만 먹고 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 독일인이 가면 세 그릇은 시켜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한 그릇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화가 있고 아주 적은 양의 밥만 먹더라고요. 실제로 칼로리가 아주 적었어요. 또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헬스장이 비싼 편이었어요. 다들 집에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서울처럼 즐기는 문화가 없었죠. 친구는 한 번도 조깅클럽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강남으로 출퇴근을 조깅으로 하는 사람도 봤었는데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첫날 한강에서 조깅을 하면서 절 구해준 남자를 잊을 수가 없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인들이 정말 마르긴 했는데 몸이 좋은 사람들은 없었대요. 정말 키가 작아서 다들 자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있지는 않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들 적게 먹고 적게 움직여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에서는 유리 건물 사이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억울해했어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자기였는데 저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 생활을 반성하기도 했어요. 퇴근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건강을 위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과 외관을 모두 가꾸고 싶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너네 맘대로 전화도 없이 집에 오는 거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있어. 제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눕기나 하세요. 여기 나이가 지긋한 프랑스 여성을 시어머니로 둔 한국 며느리가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생각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두 아들을 둔 프랑스의 전업주부 파비앙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꽤 단순했어요. 일상적인 생활, 친구들, 가족 등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나라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 로덴이 집으로 돌아와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첫째 아들인 로덴은 항상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빈이라는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TV 프로그램과 가끔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접한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갑자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땅과 문화에서 온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로덴이 반갑기도 했지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이 앞섰죠. 예빈이는 프랑스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장벽이 되지는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관계가 걱정됐어요. 예빈이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빈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첫 대화는 정중한 고개 끄덕임과 어색한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어색했습니다. 아들을 처음 결혼시키는데 심지어 전혀 모르는 나라의 여자였어요. 물론 예빈이는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완전한 독립체로 보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 과말을 함부로 걸지 못했죠. 예빈이는 색색의 종이로 포장된 작은 선물을 들고 우아하게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살짝 감돌았고 이는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영화와 수줍은 미소가 섞인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고 저는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더 편하게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첫 대화는 정중한 질문과 답변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한국 가족 취미 고향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등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로스트 비프 메시드 포테이토 그레이비 등 프랑스 전통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빈이가 호기심과 예의가 섞인 표정으로 각 요리를 맛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음식의 엄청난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일상적인 음식이 그녀에겐 낯선 음식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한국 음식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한국 음식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예빈이는 제가 한 음식을 아주 잘 먹어주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자기가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전 아주 당황했어요. 네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덴은 즉석에서 통역을 맡아 언어의 간극을 메워주었습니다. 예빈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예빈은 한국에서는 승무원 일을 했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첫 만남 이후로 프랑스에서 간단한 결혼식을 하고 아들네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가끔씩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아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어요. 프랑스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개인 대 개인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자녀가 성장의 가정을 이룬다면 당연히 부모가 아니라 결혼한 배우자가 우선시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로덴 말고 또 결혼한 동생들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바란 적은 없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집에 와주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로덴이 결혼하고 2년 뒤 예빈이와 로덴이 돌아오기로 했어요. 예빈이는 에어프랑스의 지상직 승무원 자리를 구했고 로덴 역시 프랑스의 IT 회사의 개발자 자리를 얻었거든요.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20살 이후로 떠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예빈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빈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라는 한국 단어가 싫지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예빈이가 문 앞에 신발을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모습, 저녁 식사 후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습, 끊임없이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 등 사소한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존중과 친절의 행동은 예빈이의 성장 과정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손님으로 대했는데 예빈이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처음 발라보고 그 단맛에 깜짝 놀란 일처럼 재미있는 사건도 많았죠.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게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용감하게 얼음 위에 발을 내딛었던 일이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예빈이의 프랑스에서의 첫 생일을 축하해 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생일에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케이크와 함께 현금을 선물로 주는 한국 전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빈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직접 했어요. 예빈이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식탁은 정말 풍부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문화에 대한 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어디에서 왔든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가족 생활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예빈이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예빈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세상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따뜻한 인심과 가족의 소중함 나누고 배우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배움과 웃음이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예빈이는 우리에게 스토리 전개가 말도 안 돼서 인기가 있다는 한국 드라마를 소개시켜줬어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점을 찍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전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게 됐어요. 다음 편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는 저녁마다 다음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빈이는 저희 아들들보다도 저에게 더 잘했어요.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적응해야 할 습관과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우서른에 대한 예의와 공경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서른에게 존댓말을 쓰는 한국의 관습을 모르고 무심코 제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빈이는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제 이름을 사실 불러도 상관이 없었어요. 제 이름 그대로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빈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면서 그냥 한국의 표현대로 부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로 불렸답니다. 프랑스의 개인주의는 한국과 몹시 다른데요. 이 때문에 저와 예빈이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적도 있답니다. 이 사건은 함께 나들이를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와 다른 기분 좋은 변화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근처 카페로 이동해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외출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제가 실수로 옷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나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예빈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둘러 냅킨을 가져와 옷에 흘린 커피를 닦아내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젖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개인 공간을 중시하고 물리적 경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문화권에서 자란 저는 이런 직접적인 도움이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예빈이의 의도는 좋았지만 빠르고 밀착된 신체적 반응은 제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와주려는 그녀의 본능과 개인 공간에 대한 나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화적 충돌의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예빈이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오히려 더 미안했죠.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어요. 이 사건은 사소한 것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문화적 배경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빈이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관심과 배려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자 지지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로를 많이 이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차이도 있었어요. 저희는 같이 외식을 간다고 해도 항상 더치페이를 하는데요. 어느 날 또 당연하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더치페이가 아닌 이상 제가 결제하는데 그날따라 예빈이가 먼저 빠르게 나가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예빈이에게 얼마를 줘야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빈이의 표정이 거의 울 것 같았어요. 왜 자꾸 더치페이를 하냐고 물어봤죠. 예빈이는 크게 오해했어요. 자기가 가족이 아니라서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의 외식 물가는 일단 너무 비싸서 한 사람이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가족에게는 더 더치페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누가 자기보다 어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오히려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빈이가 저를 자꾸 챙기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를 챙겨줄수록 제가 더 예빈이를 챙겨줘야 한다고 느낀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로덴의 변화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의 내성적인 성격과는 대조적으로 로덴은 더욱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었죠. 예빈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춤이었고 각자의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하고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가벼운 감기 기운이라고 하고 잠이 들었죠. 그 사이에 애들과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원래 그 시간이면 가벼운 메시지를 예빈이와 주고받곤 했거든요. 완전히 딸 같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완전히 방전이 되었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장을 보러 나갔죠. 가볍게 음식이라도 해서 먹어야겠다면서요. 저는 약을 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남편은 집에 없고 시간이 지나고 이상한 소리가 집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공포감이 들었어요. 제 맘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방문을 잠궈야 할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강도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너는 이제 끝이야.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한 저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떴는데 제 눈앞에는 제 며느리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사서 드리려고 연락했는데 이상하리만치 연락이 안 돼서 과일도 줄 겸 집에 들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급하게 간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부는 저를 침대에 다시 눕혔어요. 그리고 한국식이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벽난로 불을 때우기 시작했어요. 집은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덴에게 이것저것을 사오라고 했어요. 예빈은 한국 문화에서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브차를 준비해 저희 열을 수시로 체크하며 제가 편안한지 확인했습니다. 차는 사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약은 언제나 맛이 없기 마련이니까요. 몸이 따뜻해지는 건 느껴져서 열심히 먹었답니다. 예빈이는 저희 머리맡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네며 차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가 아팠을 때 제 아들들한테도 이 정도로 간병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빈이는 그 정도로 진심이었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나이 든 사람인데 예빈이를 돌봐주지 못하고 예빈이가 저를 모신다는 사실이요. 그런 걸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얼른 나을 생각이나 하세요. 만약 제가 아플 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먼저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게요. 저는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예빈이가 아플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간병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답니다. 약해진 상태였던 저는 예빈의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역할이 뒤바뀐 상황에서 저는 가족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핏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요.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지만 아들들이 결혼한 뒤로는 남편과 저 둘이서만 시간을 지내곤 했어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아이들이 오곤 했지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로덴한테 전화가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혹시 같이 지낼 수 있냐고요. 예빈이가 그걸 원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따뜻함을 설날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결합한 퓨전 축하 행사를 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은 크리스마스 조명과 한국 전통 장식품으로 꾸며졌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장식의 조화는 우리 가족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축제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축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음식이었습니다. 칠면조 구이와 크랜베리 소스 같은 프랑스 전통 요리, 불고기, 김치 같은 한국 요리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예빈이와 저는 며칠 동안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엌 큰 문화가 융합되고 레시피가 공유되고 사랑이 주재료가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의 장식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들이 주위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선물을 주고받으며 각자가 정성껏 고른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온 예빈이와 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